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 의료 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교도소의 무료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급히 회의가 소집되었고 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이 비극적인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세계 최고 의료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서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It's an open secret among 그 누구도 Americans that 예상치 calling for an 못했던 ambulance is a 충격적인 financial 의료 gamble. 시스템의 According to 민낯, one study, 그 현장 속으로 71% 들어가 of 봅니다. all ambulance providers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의사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워커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 종합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 시스템 비교 연구로 국제학술지에 여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의학 교수가 아닌 한 가족의 어머니이자 아픈 남편을 둔 여성으로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경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년 전, 저는 남편 마이클과 함께 교환 교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아 계속 체류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소피아와 에밀리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각각 7살, 5살이 되었고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합니다. 때로는 저희보다 더 유창하게요. 우리 가족은 한국 생활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안전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맛있는 음식,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이클이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위치가 수술하기 까다로웠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직후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미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진 미국에서 남편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보험사와 병원에 문의해본 결과 마이클의 기존 질환은 대부분의 보험 플랜에서 제외되거나 엄청난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종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보스턴의 지인 의사에게 대략적인 치료 비용을 물어봤을 때 그가 말한 금액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술비만 최소 1억 원, 방사선 치료와 후속 치료를 포함하면 3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것도 합병증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요. 반면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기본 의료비가 보장되고 우리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나머지 비용도 상당 부분 커버가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견적은 미국의 110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진료 예약부터 검사,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제가 한국의 의료 수준을 너무 과신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사실 서울대병원의 의료진과 장비는 하버드 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첨단 장비는 더 최신 모델이었고 디지털 의료 시스템은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족의 건강과 재정적 안정을 위해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가족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정작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국을 떠나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미국이 정말 의료 선진국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라면 그것이 과연 좋은 의료 시스템일까요?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영국에서 온 동료 교수 제임스와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의 의료는 무료지만 진료를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아. 급하지 않은 수술은 1년 넘게 대기하는 경우도 있지. 반면 한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놀라웠어. 사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미국과 영국의 장점을 모두 가진 것 같아. 비용은 적정하면서도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거든. 제임스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균형 잡힌 모델일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 저는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실상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의 약 18%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나 건강 지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민간 보험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 가입이 필수적인데 그 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약 2,400만 원에 달하며 여기에 본인 부담금과 공동부담금까지 더하면 실제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보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현재 약 3천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응급실 방문도 보험 없이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마이클처럼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직하면 보험 혜택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에 걸리면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왜 많은 외국인들이 그 효율성에 놀라는 것일까요? 마이클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가족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가 환자와 가족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료 경험은 어땠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실제 의료비 차이와 한국 의료 시스템의 놀라운 장점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남편의 진료비 영수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2달간의 치료, 검사, MRI 촬영, 각종 약물 치료 비용을 모두 합해도 우리가 가입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덕분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놀라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 순간 문득 미국에 있는 제 동료 수잔이 떠올랐습니다. 수잔의 남편 역시 비슷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후 그들에게 남은 건 파산 신청서와 무너진 신용 점수뿐이었습니다. 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8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같은 병, 같은 치료,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결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병원 청구서, 보험 약관, 의료 정책 자료들을 밤새도록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맹장 수술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약 100만 원대면 가능한 이 수술이 미국에서는 보험 없이 최대 6,5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해요. 65배의 차이죠. 미국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본인 부담금으로 수백만 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릎 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에서 해결되지만 미국에서는 5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유방암이나 종양 수술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져서 미국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의료비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현실입니다. 마이클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던 중 저는 한 충격적인 통계를 접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매년 가계 파산의 약 62%가 의료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인 약 50만 가구가 매년 병원비 때문에 파산한다는 의미예요.
이 숫자 뒤에는 각각의 사연이 있어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잃은 가족들, 모아둔 노후 자금을 모두 탕진한 노부부, 암 치료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포기한 젊은이들, 그리고 지난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까지. 더 충격적인 것은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수예요. 미국인 약 14위 비용 때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미룬다는 조사 결과는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처방약을 반으로 잘라 복용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건너뛰고 심지어 심각한 증상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의사로서의 제 양심은 더욱 괴로웠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저는 양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반면 미국은 민간 보험 중심이라 보험 가입이 선택적이고 비용도 매우 높아요. 한국에서는 직장인의 경우 월 소득의 약 6.5%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또 한국에서는 정부가 의료비의 적정 수준을 관리해요. MRI 촬영, 수술, 약물 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한 가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검토돼요. 반면 미국은 병원과 의사,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시술도 병원마다 수십 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약값도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부가 약가 협상에 직접 관여해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지만 미국에서는 제약회사가 사실상 자유롭게 약값을 책정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중요한 암 치료제의 경우 미국 가격이 한국 가격의 10배 이상인 경우도 흔해요. 미국의 복잡한 보험 청구 절차와 다양한 보험 상품은 엄청난 행정 비용을 발생시켜요. 실제로 미국 의료비의 약 25%가 행정 처리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면 한국의 단일 보험 시스템은 이러한 복잡성과 비효율을 크게 줄여줘요. 이런 차이점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마이클의 진료 과정에서 저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놀라운 점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예약부터 진료, 검사,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종합검진도 하루 만에 모든 검사를 마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의료 기록이 전자화되어 있어 다른 병원에서도 쉽게 기록을 공유할 수 있었고, 약국에서도 전자 처방전을 통해 신속하게 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종이 차트와 팩스를 사용하는 병원이 많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였어요. 연간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이상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해주는 이 제도 덕분에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도 재정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마이클의 경우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치료 후반기에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어요.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미국에 있는 암 환자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간절한 사연을 올리고 때로는 집이나 자동차를 팔아 치료비에 충당해요. 일부는 멕시코나 인도 같은 나라로 의료 관광을 떠나거나 캐나다에서 더 저렴한 약을 구매하기 위해 국경을 넘기도 해요.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져요. 세계 최고의 의학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첨단 의료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이 있어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며 저는 문득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일에 제 삶을 바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미국 의료 시스템 속에서 그 순수한 열정은 때로 좌절되고 말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두 딸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은 이제 한국 문화와 언어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가끔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딸들에게 미국은 그저 부모님이 태어난 먼 나라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딸들이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한국에서 자라며 경험하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 시스템, 특히 보편적 의료 접근성의 가치를 알게 되길 바라요. 어쩌면 그것이 국적이나 문화적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지도 몰라요. 의사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어머니로서 저는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란 단순히 첨단 의료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의료 강국 중 하나인지도 몰라요. 마이클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고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어요. 때로는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은 치료와 케어를 생각하면 이 결정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깨닫게 돼요. 저는 이제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는 강의를 개설했어요. 미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에 대해 가르치며 그들이 미래의 미국 의료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해요. 어느 날 서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미국 뉴스를 보던 중 한 기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엘라베마주의 한 남성이 딸의 백혈병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고 차를 팔고 퇴직금까지 모두 소진한 후에도 여전히 갚아야 할 의료비가 남아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결국 고비용 항암제를 구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넘어 저렴한 복제약을 구매하다 체포되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는 미국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에 살면서 저는 점점 더 빈번하게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무게는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 의사로서의 무력감과 한 미국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뒤섞인 것이었어요. 제가 하버드 의대를 다닐 때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이런 측면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는 최신 의학 기술과 치료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부했지만 환자들이 그 치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은 후에 어떤 경제적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았어요. 마치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임무가 끝나는 것처럼요. 한국에 와서 남편의 치료를 경험하고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비교하면서야 저는 의료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의술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에 살면서 저는 미국 친구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들의 의료 경험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특히 제 학창 시절 룸메이트였던 제시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제시카는 세 아이의 엄마인데 둘째 아들 잭이 심각한 천식을 앓고 있었어요. 잭의 천식약은 미국에서 한 달에 약 300달러, 한국 돈으로 42만 원 정도 해요. 보험이 일부를 커버하지만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을 합치면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엘리, 난 매달 결정을 내려야 해. 제게 약이냐, 집세냐, 식료품이냐. 가끔은 한 달을 버티기 위해 약을 반으로 잘라 먹이기도 해. 제시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의 평균적인 중산층 가정인 그들이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같은 약이 한국에서는 보험 적용을 받아 약 3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제시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약 3명 중 1명이 처방약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음식이나 주거 비용을 줄이거나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약을 구매하기 위해 약품 여행을 떠나고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약을 주문하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의료비를 위한 클라우드 펀딩이에요. 고펀드미, 기브포워드 같은 모금 사이트에는 매일 수백 개의 새로운 의료비 모금 캠페인이 올라와요. 암 치료, 이식 수술, 심지어 출산 비용까지. 미국인들은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의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게 돼요. 한국에서 남편 마이클이 치료받는 동안 저희가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의료진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항상 효과와 비용 측면을 모두 고려했거든요. 워커 씨, 이 검사는 보험이 적용되니 부담 없이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추가 검사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약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니니 결정은 환자분께 맡기겠습니다. 담당 의사의 이 말에 저희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비용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환자가 직접 물어봐도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들도 복잡한 보험 시스템 속에서 정확한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비용 문제를 투명하게 다루며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은 예방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국가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암 검진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정기 검진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병원을 찾지 않아요. 마이클의 뇌종양도 사실은 한국의 이런 예방 의료 시스템 덕분에 조기에 발견될 수 있었어요. 저희가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였거든요. 미국에 있었다면 아마도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 살면서 저는 의료가 단순한 서비스나 상품이 아니라 기본권으로 여겨지는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 의료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3분 진료라고 불리는 짧은 진료 시간, 일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만큼은 미국보다 훨씬 우수한 것은 분명해요. 어느 날 저는 마이클의 병실에서 이웃 병실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80대 중반의 그 할머니는 암 투병 중이셨는데 병원비가 걱정되지 않느냐는 제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나라에서 많이 지원해 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내가 일평생 내던 보험료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도 있어서 1년에 내가 낼 수 있는 병원비의 한도가 정해져 있대요. 그 이상은 안 내도 된대. 그 할머니의 담담한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의료비 때문에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보장의 의미가 아닐까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는 단순히 구조나 비용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의료는 개인의 책임과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공재로 인식돼요. 이런 차이는 우리 가족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마이클의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갈지 한국에 계속 머물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어요. 두 딸아이들의 교육, 우리의 커리어,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려할 요소가 많았지만 의료 시스템의 차이는 저희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결국 우리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두 딸이 한국의 학교에 다니며 이중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라도록 했어요. 초기에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 모두 이 결정에 만족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을 떠나올 때만 해도 임시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서울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완전히 회복되어 서울대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 일하고 있어요.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있지만 의사들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말해주었죠. 이 모든 검진과 추적 관찰도 한국건강보험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두 딸은 이제 각각 12살과 10살이 되었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해요. 서울의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한국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죠. 처음에는 딸들이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저 역시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WHO에서 주최하는 국제의료정책 포럼에도 초청받아 제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도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접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제가 포럼에서 발표했던 말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했어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보여준 효율성과 포용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답니다. 물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3분 진료라 불리는 짧은 진료 시간, 간병 문화의 차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높은 비용 등 개선할 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공평성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대학 동창회 참석차 10년 만에 보스턴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옛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미국의 의료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히려 약값은 더 올랐고 보험료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제 동기 중 한 명인 로버트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뛰어난 외과 의사였지만 아내가 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후 엄청난 의료비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보험이 있었음에도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항목 때문에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엘리, 난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사랑해. 하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는 내 가족조차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파. 로버트의 말에 깊은 공감이 갔어요. 저도 미국에서 의사로 일했다면 아마도 비슷한 좌절을 느꼈을 거예요. 마이클이 아팠을 때 우리가 미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요. 보스턴에서 돌아온 후 저는 우리 가족이 내린 결정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때로는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의료 안전망이 주는 안정감은 그 어떤 불편함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지난 주말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어요.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며 즐겁게 뛰어놀았고 마이클과 저는 돗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엘리, 가끔 미국이 그립긴 하지만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 마이클이 말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면 더욱 그렇지.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문득 의료 시스템의 차이가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를 넘어 한 사회가 인간의 가치와 삶의 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철학적 차이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공동체의 안전망과 상호 부양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두 시스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적어도 의료에 관한 저는 한국식 접근법이 더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새 삶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었고 서울 외곽의 아파트도 구입했어요. 두 딸은 한국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마이클과 저도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미국 친구들이 한국 방문을 계획할 때면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라고 권해요. 치과 치료나 건강검진 같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한국에서 받아보면 그들도 분명 놀라움을 금치 못할 거예요. 지금도 저는 종종 그날을 떠올려요. 마이클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우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날을. 당시에는 위기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전환점이었어요. 의료가 상품이 아닌 권리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게 된 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의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